한겨울의 한밤중, 김현수와 박연희 부부는 서울 외곽 아들의 집 작은 방 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언가 불안한 기운을 느껴왔지만 오늘 밤 들려온 대화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현실이었다. 아들의 아내가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노인 요양시설 이야기를 꺼냈고 곧 두 사람을 그곳으로 보내야 한다는 계획을 숨김없이 털어놓고 있었다. 지금까지 참아온 서운함과 괴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부부는 말없이 서로의 존재만 확인한 채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김현수는 올해 75살이었다. 평생 인천의 작은 주택에서 가족을 키우며 살았다. 젊은 시절부터 손재주가 좋아 직접 집을 고치고 가구를 만들며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곤 했다. 그 덕분에 마을 사람들에게는 믿음직한 가장으로 기억되었고 누구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현수를 찾아왔다. 아내 박연희는 올해 72, 남편 곁에서 세 자녀를 키워내며 늘 정이 많고 꼼꼼한 어머니로 살아왔다. 그녀의 손끝에서 나온 반찬과 바느질은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과도 같았다. 하지만 세월은 언제나 예고 없이 무너지는 순간을 안겨주었다. 세 자녀 중 둘째 아들은 군 복무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국군 장병으로서의 영예로운 장례식을 치렀지만 그 아픔은 평생 지워지지 않았다. 막내딸은 외국인 남편과 결혼해 호주로 떠났다. 연락은 드물어졌고 영상통화 약속도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었다. 결국 두 사람의 곁에 남은 자식은 장남 김지훈 뿐이었다. 자연스레 부부는 지훈의 집과 더 가까워졌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문제는 몇 해 전 현수가 집 지붕을 직접 고치다가 크게 다친 사건이었다. 고집스럽게 전문가를 부르지 않고 스스로 처리하려다 추락해 고관절이 부러졌다. 수술비와 입원비가 한꺼번에 몰려들었고 메디칼 보험도 제때 갱신하지 못한 탓에 결국 빚이 남았다. 연희는 그때 처음으로 노후의 불안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평생 성실히 살아왔는데도 하루아침에 경제적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설상가상으로 그 시기 지훈의 가구 제작 사업도 큰 어려움에 빠졌다. 경계 침체로 주문이 끊기고 대출 상환 압박이 심해졌다. 지훈은 결국 부모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고 있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연희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다. 이제 선택은 분명했다. 부모로서 아들을 돕지 않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결국 부부는 수십 년간 살아온 집을 팔기로 했다. 인천의 오래된 주택은 두 사람의 삶 그 자체였다. 아이들이 뛰놀던 마당, 기념일마다 모여앉던 부엌, 수없이 많은 밤을 지새운 작은 방까지. 모든 추억이 담긴 공간을 포기한다는 건 단순한 재산 정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묵묵히 계약서에 서명했다. 받은 돈으로 의료비를 갚고 남은 돈은 지훈의 빚을 정리하는 데 보탰다. 그 순간 그들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희생을 다했다고 믿었다. 집을 떠나던 날, 연희는 낡은 찻잔 세트를 싸다가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남편 현수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정리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럼에도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집이 아니라 우리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부부는 그 말에 의지하며 결국 모든 걸 내려놓았다. 지훈의 집으로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환영받는 듯 보였다. 며느리 이선영은 형식적인 환대의 말을 건넸고 손주들은 진심으로 기뻐했다. 할아버지와 함께 새 집에서 새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환영은 점점 얇은 껍데기처럼 벗겨져 나갔다. 선영은 집안의 두 노인이 함께 산다는 사실을 곧 짐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좁지도 않은 집이었지만 그녀는 늘 공간이 부족하다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부부가 가져온 물건들은 하나둘씩 창고로 내려갔고 개 키우는 것도 못마땅하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지호는 그 모든 상황에서 침묵했다. 아버지의 희생으로 집을 지켜낸 사실이 마음을 짓눌렀지만 아내와의 갈등을 피하고 싶다는 이유로 한 발짝 물러나 있었다. 이날 밤 연희가 들은 통화 내용은 결국 부부의 존재가 더 이상 환영받지 않는다는 것을 뚜렷하게 증명해 주었다.
선영은 지인과의 대화에서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용은 크지만 방법이 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부부를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면 된다고 했다. 연희의 귀는 붉게 달아올랐고 눈앞이 아득해졌다. 그토록 희생했는데 돌아온 건 배제와 모욕뿐이었다.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생각이 얽혀 있었다. 그는 이미 자신이 늙고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지 고민했다. 그러나 동시에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과 아내가 이렇게 대접받아야 한다는 현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부부는 서로 말은 아끼면서도 같은 결론을 느끼고 있었다. 이 집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다. 머물수록 존엄은 깎이고 언젠가는 진짜로 요양원으로 내몰릴지도 모른다. 두 사람은 어쩌면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는 예감을 동시에 품었다. 밤은 깊어갔고 창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다. 그러나 방 안에는 오직 침묵만이 흘렀다. 부부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았다. 지난 세월 쌓아온 기억과 희생이 무너지고 있다는 절망감,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날들에 대한 불안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버텼다. 그들에게 남은 힘은 오직 그 사실뿐이었다. 김현수와 박연희에게 집은 단순한 벽돌과 나무가 아니었다. 인천에서 처음 마련했던 작은 주택은 그들의 청춘이 녹아있는 공간이었고 새 자녀가 자라난 터전이었다. 앞마당에 놓인 벤치는 아이들이 뛰놀던 자리였고 부엌은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던 따뜻한 기억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집은 단순한 추억의 상징이 아니라 팔아야만 하는 자산으로 바뀌었다. 현수의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는 생각보다 훨씬 컸다.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남은 금액은 은퇴한 부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연희는 그동안 조금씩 모아온 적금을 해약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다. 바로 그때 지훈이 고개를 떨군 채 부모 앞에 앉았다. 그는 자신의 사업장이 은행의 압박을 받으며 곧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른다고 털어놓았다. 집까지 압류될 수 있다는 말은 연희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다. 부부는 긴 밤을 보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지켜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결국 선택지는 뻔했다. 그들의 손에 남은 가장 큰 자산은 집 한 채였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집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싶었지만 자식의 미래가 무너지는 모습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연희는 남편에게 말했다. 자식이 어려울 때 부모가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현수도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집을 내놓는 과정은 차갑고 빠르게 흘러갔다. 부동산 중개인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라도 빨리 팔아야 한다며 서두르게 만들었다. 부부는 낡은 도배지와 오래된 가구 사이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종이 위에 찍힌 도장이 마치 지난 세월을 완전히 잘라내는 듯했다. 서류를 건네받는 순간 연희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삼켰다. 울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테니. 이사 준비는 고통의 연속이었다. 아이들이 어릴 적 쓰던 장난감, 함께 찍은 사진 앨범, 손때 묻은 책과 옷가지가 곳곳에서 쏟아져 나왔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챙겨야 할지 매번 고민이었다. 연희는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찻잔을 꺼내 들었을 때 손이 멈췄다. 수십 년 동안 명절마다 가족 모임마다 사용했던 물건이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남편은 담담히 말했다. 추억은 물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고. 이삿날은 생각보다 더 빨리 찾아왔다. 짐을 싣둔 트럭이 골목에 들어섰을 때 부부는 숨이 막히는 듯했다. 현수는 자신의 손으로 만든 목공 도구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했다. 연희는 부엌의 마지막 남은 상자를 채우며 손끝이 떨렸다. 집을 떠나기 전 그녀는 부엌 창가에 서서 한참을 머물렀다. 세월의 무게가 모두 담긴 그곳을 바라보며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집을 판 돈으로는 우선 의료비와 빚을 갚았다. 남은 금액은 지훈의 사업과 집을 지키는 데 쓰였다. 은행의 독촉장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지훈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연희와 현수의 마음은 허전했다. 그들은 자식을 살렸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터전을 잃었다. 새로운 보금자리는 아들의 집 한쪽 방이었다.
방 하나와 작은 장롱, 그리고 남은 몇 개의 상자가 전부였다. 원래는 손님이 오면 잠시 머무는 방이었기에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좁았다. 부부는 큰 소리로 불평하지 않았지만 매일 밤마다 둘만의 속삭임으로 서운함을 털어놓았다. 처음 며칠은 겉으로 보기엔 화목했다. 며느리 선영은 환영한다는 듯 식탁에 정성스러운 음식을 차려냈고, 손주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보며 눈을 반짝였다. 아이들은 할머니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달라며 매달렸고, 할아버지에게는 장난감 소리를 부탁했다. 그 순간만큼은 부부도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자신들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공기는 달라졌다. 선영은 부부가 가져온 낡은 의자가 거실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창고로 옮겼다. 현수가 애지중지하던 목공 도구들도 집안에서 차지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차고 구석으로 밀려났다. 말은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 연희는 그런 모습에서 미묘한 배제의 기운을 느꼈다. 식사 시간에도 어색한 순간들이 생겼다. 선영은 건강을 위한다며 평소 먹던 음식을 바꾸자고 했고, 연희의 요리 습관을 지적했다. 현수가 조금 더 먹으려 하면 나이에 맞지 않다며 은근히 제약을 두었다. 지후는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그는 아내와 부모 사이에서 늘 곤란한 표정을 지었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부는 점점 눈치를 보게 되었다. 집안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고 최대한 조용히 생활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존재감은 작아졌고 마음속 허전함은 깊어졌다. 인천에 집을 팔던 날 느꼈던 상실감이 다시금 밀려왔다. 그들은 자식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지만 정작 돌아온 것은 불안과 고립이었다. 밤마다 연희는 생각했다. 집을 팔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여전히 좁고 낡은 집에 살았겠지만 최소한 남의 눈치를 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잠시나마 위로가 되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과 순수한 호기심은 두 노인의 어깨를 가볍게 만들었다. 할아버지가 만든 작은 새집을 아이가 들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현수는 잠시나마 마음을 놓았다. 연희도 아이들과 함께 과자를 굽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그런 순간들은 그들이 아직 가족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그 따뜻한 순간들은 짧았다. 선영의 태도는 점점 변했고 그 속에서 부부는 다시 한번 자신들의 위치를 자각했다. 그들이 팔아치운 집, 그들이 희생한 시간과 노력은 분명히 아들을 살렸지만 그 대가로 얻은 것은 기대와는 달랐다. 새로운 집은 환영이 아니라 임시 머무름에 불과했다. 연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 현수 역시 침묵 속에서 같은 결심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었고 이제 남은 건 서로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버티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자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처음에는 어색함을 감추며 웃던 며느리 이선영이 점점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소한 말투와 작은 행동으로 노부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연희가 오랜 세월 사용해온 안락의자는 어느 날 갑자기 거실에서 사라졌다. 선영은 새로 들여온 가구 때문에 공간이 부족하다며 의자를 지하 창고로 옮겼다. 하지만 거실에는 여전히 여유 공간이 있었고 부부는 그 의자가 단지 눈에 거슬렸기 때문에 치워졌음을 알 수 있었다. 현수가 소중히 여겨온 목공 도구들도 비슷한 운명을 맞았다. 그는 늘 손자들을 위해 작은 장난감을 고쳐주곤 했는데 그마저도 선영의 불편한 시선 아래 놓였다. 어느 날 차고에 나갔을 때 도구들이 먼지가 쌓인 채 박스 속에 넣어져 있는 것을 본 순간 현수는 가슴 깊이 무거운 돌덩이를 삼킨 듯한 기분을 느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피곤하다는 핑계로 대화를 피하며 부모의 상실감을 모른 척했다. 식탁에서도 긴장감은 더해졌다. 선영은 현수에게 밥을 덜어주며 꼭 한마디씩 덧붙였다. 나이에 맞게 조금만 드시라는 충고였지만 그 말에는 존중이 없었다. 연희가 국을 끓이면 건강에 좋지 않다며 자신의 방식대로 바꾸려 했다.
두 노인은 불만을 직접 표현하지 않았지만 식사 시간이 점점 긴장된 자리로 변해갔다. 지훈은 그런 상황에서 늘 침묵했다. 부모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과 아내의 눈치를 보려는 마음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했다. 그는 가끔 어색하게 말을 꺼냈다가 선영의 날카로운 반응 앞에서 금세 입을 닫곤 했다. 결국 남은 것은 길게 이어지는 침묵뿐이었다. 그 침묵은 부모의 상처를 더 크게 만들었다. 노부부에게 남은 위안은 손주들이었다. 손녀와 손자는 여전히 순수한 눈빛으로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찾았다. 학교에서 돌아온 손녀는 숙제를 도와달라며 방으로 들어왔고, 손자는 부서진 장난감을 들고 와 고쳐달라고 부탁했다. 그 순간만큼은 부부가 여전히 가족의 일부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시간조차 선영이 점점 제한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할머니 방에 오래 머무르면 그녀는 곧 불만을 드러냈다. 아이들이 집중력을 잃는다고, 생활 리듬이 흐트러진다고 핑계를 댔다. 개 러스티도 문제였다. 현수와 연희에게 러스티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가족이었다. 그러나 선영은 러스티의 털이 가구에 묻는다며 불평했고, 비가 오면 집안에서 냄새가 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불편하게만 보였다. 러스티는 점점 방 안에서만 지내게 되었고, 그마저도 선영의 인상을 살피며 눈치를 봐야 했다. 3달이 지난 어느 새벽 사건이 일어났다. 현수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다가 미끄러져 크게 부딪혔다.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그 순간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지훈은 잠결에 달려와 아버지를 부축했지만 선영은 곧 차가운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했다. 바로 이런 일이 걱정되었다며 언제까지 이런 불안 속에서 살 수 있겠냐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선영은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섰다. 노인 안전평가라는 명목으로 전문가를 불러 집을 점검하게 했는데 결과는 노부부의 생활 공간을 제한하는 쪽으로 흘러갔다. 밤에는 물을 적게 마시게 하거나 기저귀 사용까지 거론되었다. 현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치욕감을 느꼈다. 평생 가족을 책임지고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기본적인 자유조차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이다. 연희는 남편을 위로하려 했지만 그녀 역시 마음이 무너졌다. 자신이 조금 깜빡했을 때 선영은 곧바로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다며 지훈에게 말했다. 단순한 실수였는데 며느리의 말은 점점 부모를 무능력한 존재로 몰아갔다. 지훈은 대꾸하지 않았지만 방관하는 그의 태도는 오히려 동조처럼 보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부는 집안에서 숨을 죽이며 살았다. 거실에 오래 앉아있지도 못했고 부엌에서 음식 하나 만들 때조차 긴장을 느꼈다. 작은 말실수도 꼬투리가 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했다. 낮에는 도서관이나 복지관으로 발길을 돌리며 집에 머무는 시간을 줄였다.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봉사활동을 하며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늘 무거웠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자신들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분명히 다가왔다. 이제는 아이들조차 자유롭게 만날 수 없게 되었다. 학원과 취미 활동이 늘어나면서 손주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그마저도 선영이 철저히 관리했다. 부부는 손주의 웃음을 보지 못한 채 방 안에 머무는 날이 많아졌다. 시간이 갈수록 그들은 점점 존재감을 잃어갔다. 연희는 가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정말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지 누군가의 시선에 갇혀 그렇게 느끼는 걸까? 현수는 더 이상 자주 말을 하지 않았다. 자신이 무언가를 주장할수록 불필요한 갈등만 생긴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조용히 도서관 봉사일을 늘려가며 하루를 버텼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작은 방에서 마주 앉아 낮 동안 있었던 일을 나눴다. 말수가 적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존중이 아닌 무시였다. 그 현실은 두 사람을 서서히 짓눌렀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 손주들이 보여주는 작은 애정, 도서관에서 만나는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 복지관에서 함께하는 이웃들의 따뜻한 인사. 그것이 그들이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이유였다. 하지만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마음속에는 점점 큰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부부의 자리는 더욱 좁아졌다.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에 불려나가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고 명절이나 소소한 외출에도 두 사람의 이름은 빠져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같은 일이 반복될수록 그것은 분명한 배제였다. 어느 날은 손주들의 학예회가 있었는데 부부는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한 채 집에 남겨졌다. 저녁에 돌아온 아이들은 공연 이야기를 신나게 떠들었지만 연희와 현수는 웃음을 짓는 척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대화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가족들이 두 사람이 방에서 나오면 곧바로 말을 멈췄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잠시 후에는 전혀 다른 화제를 꺼냈다. 그 순간마다 부부는 자신들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의견을 내려고 해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없었다. 집안의 문제에 대해 조심스레 조언을 건네면 선영은 곧잘 웃으며 넘겨버렸고 지훈은 아예 말을 잇지 않았다. 아이들의 눈에도 그 미묘한 기류가 비쳤다. 소녀는 어느 날 저녁 천진하게 물었다. 왜 엄마는 할머니가 안아줄 때마다 이상한 얼굴을 해? 그 질문은 식탁을 얼어붙게 했다. 선영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그런 일 없다고 했지만 손자는 옆에서 맞장구 쳤다. 맞아. 마치 내가 싫은 음식 억지로 먹을 때처럼 보여. 아이들의 솔직한 말은 어른들이 외면하려던 진실을 정확히 드러냈다. 그 순간 지훈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화를 돌렸지만 그 웃음 속에는 불편함과 회피가 섞여 있었다. 현수와 연희는 점점 자신들의 존재를 최소화했다. 낮에는 일부러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다. 현수는 도서관에서 목공 수업을 봉사로 맡아 아이들에게 나무 깎는 법을 가르쳤다. 아이들이 즐겁게 작품을 완성할 때면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느꼈다. 연희는 복지관에서 퀼트 모임에 나가 함께 바느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바느질을 통해 만들어지는 무늬 하나하나에 마음을 쏟으면서 잠시나마 현실의 고단함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부부는 저녁 식사조차 조용히 끝내야 했다. 선영은 아이들의 일정을 빽빽하게 채워 넣었다. 발레, 미술, 축구, 영어 학원까지 하루도 쉬지 않게 이어졌다. 아이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피곤해 지쳐 있었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할 여유가 없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교육열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이 의도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려는 며느리의 계획이었다. 부부는 점점 말수가 줄었다. 작은 일에도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현수는 거실로 나가기 전에 늘 한참을 망설였고 연희는 작은 실수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기억이 가끔 흐려지는 순간이 찾아오면 그것이 단순한 노화인지 아니면 정말 병의 전조인지 불안했다. 선영은 그럴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 지훈을 향해 말했다. 점점 심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몇 달 전 있었던 가스레인지 사건도 그녀의 입에서 부풀려졌다. 손주가 넘어져 무릎을 다친 순간 연희가 잠시 불을 끄는 걸 잊었을 뿐이었다. 곧바로 불을 껐기에 아무 일도 없었지만 선영의 입에서는 마치 큰 사고가 날 뻔한 것처럼 이야기가 변해갔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은 오히려 아내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듯했다. 현수는 그런 상황에서 아내를 지켜주고 싶었지만 그의 항변은 늘 묵살됐다. 선영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이 이해해 주시는 건 좋지만 현실을 부정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그녀의 태도는 겉으로는 이성적이었지만 속뜻은 분명했다. 노부부를 점점 무능한 존재로 몰아가고 있었다. 지우는 점점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줄었다. 회사 일이라는 핑계로 늦게 귀가했고 주말에도 모임이나 거래처 약속을 이유로 집을 비웠다. 그 결과 집안에는 선영과 노부부만 남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 시간은 불편하고 차가웠다. 아이들이 있어야 웃음소리가 돌았지만 그마저도 사라졌다. 연희는 밤마다 잠을 설치며 과거를 떠올렸다.
인천의 집에서 손주들과 함께 웃던 순간, 함께 식사하며 떠들던 시간, 그 모든 것들이 지금과 너무 달랐다. 이제는 작은 말 한마디조차 부담이 되었고 집안 어디에서도 편히 숨 쉴 수 없었다. 현수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마음없이 손을 잡아주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자신이 짐이 되었다는 자책이 가득했다. 가끔 손주들이 방으로 찾아왔을 때만이 유일한 안식이었다. 손녀는 할머니 품에서 한글을 연습하며 웃었고 손자는 부서진 장난감을 고쳐주는 할아버지를 여전히 영웅처럼 바라봤다. 그러나 그마저도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 선영은 곧 아이들을 불러내며 숙제가 많다거나 다음날 일정이 있다고 말했다. 부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돌려보냈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마음속 허전함이 더 커졌다. 그들의 일상은 그렇게 점점 축소되었다. 한때 가족의 중심이었던 부부는 이제 조용히 방 안에 머무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었다. 과거에 쌓아온 추억과 희생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듯했고 현재는 오직 조신과 눈치 속에 흘러갔다.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위안은 서로였다. 하루의 끝에 마주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마음을 나누는 그 시간이 비록 짧지만 모든 버팀목이었다. 그러나 그조차도 불안했다. 내일이 되면 또 어떤 일로 무시당할지, 또 어떤 구실로 비난받을지 알 수 없었다. 부부는 점점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우리는 정말 이곳에서 살 수 있는 걸까?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쫓겨난 것이 아닐까? 어느 여름 저녁, 연희는 부엌에서 과일을 손질하다가 거실 창문을 통해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에 귀가 멈췄다. 지훈과 선영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평소처럼 아이들 교육이나 생활비 문제를 의논하는 줄 알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귀에 꽂혔다. 요양원, 법적 절차, 무능력 판정. 연희는 손에 쥔 칼을 내려놓고 숨을 죽였다. 선영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부모님이 이 집에서 지내는 것이 언제까지 가능하겠냐는 것이었다. 반년 가까이 함께 살았지만 갈수록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불만이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공간이 부족하다고, 부부의 건강 문제도 걱정된다고. 그러나 말끝은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모였다. 결국은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최선이라는 주장. 지훈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지만 선영은 이미 계획을 세워놓은 듯 보였다. 그녀는 비용 이야기를 꺼냈다. 한 달에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들지만 법적으로 보호자가 되면 부모의 연금과 보험금을 모두 관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법원이 두 노인이 스스로 생활을 결정할 수 없다고 판정해주는 것이었다. 연희의 심장은 요동쳤다. 자신을 향해 날아드는 낯선 단어들이 머리를 때렸다. 무능력, 법적 보호자, 재산관리. 그 모든 말이 자신과 남편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호는 여전히 망설였다. 부모가 여전히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일상생활도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선영은 곧바로 반박했다. 의사가 이미 아버지의 우울 증세와 어머니의 기억력 문제를 기록해 두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병원에서 상담할 때 일부러 그 부분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마치 부모를 환자로 만들어야만 하는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들렸다. 연희는 몸이 굳은 채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눈앞이 흐려지고 귀가 멍해졌다. 자신이 단지 작은 실수를 했을 뿐인데 그것이 누군가의 계획 속에서는 병의 증거가 되고 있었다. 남편이 다쳐 힘들어했던 시간이 이제는 우울증의 증거로 둔갑하고 있었다. 그날 밤 연희는 방으로 들어와 현수에게 모든 것을 전했다. 현수는 말없이 듣다가 긴 침묵 끝에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결국 우리가 짐이 되었구나. 그는 씁쓸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분노와 서글픔이 뒤섞여 있었다. 자신이 평생 성실히 살아온 결과가 이런 취급이라니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부부는 그 후로 며칠 동안 불안한 시간을 보냈다. 선영은 태연하게 일상을 이어갔지만 그들이 느끼는 시선은 분명 달라져 있었다. 마치 이미 결론을 내린 듯 그녀의 행동에는 거리감과 냉기가 묻어 있었다. 지훈은 여전히 뚜렷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아내와 부모 사이에서 갈등하는 눈빛이었지만 결국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아내 편에 서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며칠 뒤 선영은 변호사와의 약속을 잡았다고 말했다. 연희와 현수는 직접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거실에서 통화하는 목소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무능력 심판, 재산 관리 권한, 법적 보호자라는 단어가 다시금 흘러나왔다. 그 순간 부부는 서로 눈을 마주쳤다.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밤이 깊어가던 어느 날 지훈과 선영이 다시 대화를 나눴다. 방 안에서 조용히 누워있던 부부는 바닥 난방구멍을 통해 그들의 말소리를 고스란히 들었다. 선영은 이미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의사의 소견서와 기록이 준비되어 있고 변호사가 모든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는 말이었다. 지훈이 부모의 의사를 묻자 선영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무능력 판정을 받는 거라고. 그 말은 더 이상 부모의 뜻은 중요하지 않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현수는 숨을 죽이며 그 대화를 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그는 끝까지 귀를 기울였다. 아내는 그 옆에서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명확해졌다. 이 집에서 그들은 단순히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대화가 끝난 뒤에도 부부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오직 심장 소리만 들렸다. 마침내 현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분명해졌네. 우리를 없애려고 하는 거야. 연희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부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아무 일도 모르는 척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손주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깊은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에 더 머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결심. 그날 밤 연희는 잠자리에 누우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해.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존엄을 잃으며 여기 남을 수는 없다. 부부는 결심을 굳히자 곧바로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무모하게 나설 수는 없었다. 이 집에서 단 한 번의 실수라도 보이면 며느리의 계획을 앞당기는 증거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낮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고 밤에는 작은 목소리로 계획을 세웠다. 우선 돈이 필요했다. 연희는 오래전부터 비상금처럼 숨겨두었던 어머니의 유품을 떠올렸다. 작은 금반지와 귀걸이 그리고 손목시계가 있었다. 그것들은 가치를 떠나 자신과 가문의 기억이 담긴 물건이었지만 이제는 생존을 위해 내놓아야 했다. 그녀는 퀼트 모임에서 알게 된 이웃의 아들이 금은방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조심스럽게 연락해 현금을 마련했다.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당장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자금이 되었다. 현수도 도서관 봉사활동에서 받은 소정의 사례비를 따로 모아둔 것이 있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말하지 않고 모아둔 소액이었지만 이제는 귀중한 자금이 되었다. 두 사람이 모은 돈을 합치니 당장은 며칠을 버틸 수 있을 만큼은 되었다. 약도 챙겨야 했다. 현수는 혈압약을, 연희는 관절약을 꾸준히 먹어야 했다. 약이 떨어지면 곧바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그들은 밤마다 몰래 약봉지를 확인하고 남은 일수를 계산했다. 며느리의 눈에 띄지 않도록 소지품에 조금씩 옮겨 담았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준비도 필요했다. 아무 설명도 없이 떠난다면 손주들은 큰 상처를 받을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현수는 작은 나무 새를 깎아냈다. 손자가 늘 좋아하던 새 모양 장난감이었다. 깎아내는 동안 그는 수없이 멈추었다. 손자의 얼굴이 떠올라 눈물이 맺혔지만 끝내 정성을 다해 완성했다. 연희는 손녀를 위해 쿠키를 구웠다. 몇 번이고 반죽을 다시 하며 가장 좋아하는 모양을 남겼다. 그것은 손주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이자 약속이었다. 떠날 시점은 신중히 정해야 했다. 대낮에는 눈에 띌 수밖에 없었고 이웃들이 의심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을 택했다. 계획은 단순했다.
최소한의 짐만 챙겨 조용히 집을 빠져나가 근처 버스 정류장까지 다는 것. 멀리 가지 않아도 좋으니 우선 이 집에서 벗어나야 했다. 마지막 며칠 동안은 이상하리만큼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부부는 평소처럼 아이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식탁에 앉았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시계가 똑딱거리며 탈출의 날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눈빛만으로도 확인했다. 준비는 끝났다는 묵묵한 합의였다. 드디어 그날 밤 시계가 12시를 향해 가자 두 사람은 천천히 움직였다. 작은 가방 2개에 옷과 약, 그리고 꼭 필요한 서류를 넣었다. 아들의 사진과 막내딸의 편지, 그리고 가족 앨범에서 뽑아낸 몇 장의 사진도 챙겼다. 무겁지 않으면서도 마음의 버팀목이 되는 것들이었다. 러스티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듯 불안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현수가 조용히 이름을 불러주자 꼬리를 흔들며 따라왔다. 그는 이번에도 함께였다. 부부는 아이들 방 앞에 잠시 멈춰섰다. 문을 열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마음속에 새겼다. 현수는 손자의 창가에 나무새를 놓았고 연희는 손녀 책상 위에 쿠키통을 두었다. 그것이 마지막 선물이었다. 모든 것이 준비되자 부부는 조심스레 현관문을 열었다. 잠시 삐걱거리는 소리에 가슴이 멎는 듯 했지만 아무도 깨지 않았다. 그들은 발자국 소리조차 줄이며 골목길로 나섰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다가왔지만 두 사람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현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집의 손님이 아니야.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 선택하는 길로 가는 거야. 버스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그 짧은 순간에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자유를 느꼈다. 불확실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최소한 오늘 밤만큼은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는 자신들만의 선택이었다. 첫차 버스가 도착했을 때 부부는 망설임 없이 올라탔다. 운전기사는 개를 동반한 노부부를 잠시 흘겨봤지만 현수가 짧게 이유를 설명하자 더 묻지 않았다. 그들은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창밖으로 아들의 집이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며 연희는 눈을 감았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는 사실이 마음속에 새겨졌다. 버스는 새벽의 도심을 빠져나가 국도를 달렸다. 노부부는 다음 행선지를 미리 정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멀리 가지 않더라도 지금의 공간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었다. 가진 돈은 많지 않았고 약도 한 달치가 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버스가 시외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내렸다. 좁은 대합실에는 늦은 밤을 지새운 사람들로 가득했다. 부부는 구석자리에 앉아 현금을 다시 세어보았다. 합쳐서 100만 원도 되지 않는 돈. 며칠을 묵을 수 있는 숙소와 식비를 계산하자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러나 연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시작할 수 있는 만큼은 있잖아.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우연히 마주친 한 여성이 있었다. 청소일을 하던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그들의 가방과 개를 보고 잠시 멈춰섰다. 표정에서 무언가를 알아챈 듯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이 시간에 터미널에 있는 사정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금세 눈치챘다. 여인은 근처에 24시간 문을 여는 작은 식당을 알려주며 잠시 몸을 피하는 게 좋다고 했다. 부부는 감사 인사를 하고 그곳으로 향했다. 식당 주인은 낯선 손님을 경계했지만 차분히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은 부부를 곧 받아들였다. 연희와 현수는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나누어 먹으며 잠시 마음을 가라앉혔다. 새벽의 허기를 채우면서도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다시 의논했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늦추려면 머물 곳과 일거리를 찾아야 했다. 며칠 뒤 우연히 만난 한 트럭 운전기사가 부부의 사정을 듣고 강원도의 작은 마을까지 태워주겠다고 했다. 그는 군 복무 시절의 인연을 이야기하며 자신도 홀로 늙어가는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노부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곳에서 더 지체하면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동행을 수락했다. 강원도의 작은 읍내와 도착했을 때 부부는 낯설지만 묘하게 편안한 공기를 느꼈다. 화려한 건물도 빠른 발걸음도 없었다. 사람들은 서로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나눴고 낯선 얼굴을 경계하기보다는 궁금해했다. 그곳에서 가장 먼저 다가온 이는 동네에서 오래된 분식집을 운영하는 아주머니였다. 그녀는 부부의 사정을 듣더니 마침 가게에서 일손이 필요하다며 짧은 기간이라도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연희는 아침에 빵과 떡을 준비할 줄 알았고 손맛도 좋았다. 가게 일은 힘들었지만 익숙한 손길로 반죽을 하고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내는 일은 그녀에게 익숙했다. 현수는 무거운 짐을 나르고 부서진 의자나 간판을 고치는 일을 맡았다. 작은 보수와 함께 방 한 칸을 내주겠다는 제안은 부부에게는 기적 같았다.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들을 조금씩 받아들였다. 가게에 들르는 학생들은 연희가 구워주는 빵을 좋아했고 동네 주민들은 현수가 고쳐놓은 의자와 간판을 보며 감사를 전했다. 부부는 처음으로 자신들이 다시 필요하다는 감각을 되찾았다. 연희는 늦은 방 안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하루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오늘 몇 개의 빵을 만들었는지, 손주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적었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마음을 붙잡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현수는 나무 조각을 조금씩 다듬으며 시간을 보냈다. 손에 쥔 칼과 나무 냄새는 그에게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였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은 남아있었다. 가진 돈이 빠르게 줄고 있었고 언제까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작은 병이라도 생기면 감당하기 어려울 터였다. 그럼에도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버텨야 한다고. 그 마을의 주민들은 소문을 통해 부부의 과거를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아들에게 집을 내주고 떠난 사연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동네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지만 눈빛 속에는 연민과 존중이 섞여 있었다. 일부 주민은 몰래 반찬을 건네주거나 시장에서 남은 채소를 싸주었다. 부부는 그런 호의를 받으며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다. 한 달이 지나자 연희와 현수는 점차 일상을 찾기 시작했다. 연희는 가게의 아침 준비를 책임졌고 현수는 동네 사람들의 부탁을 받아 작은 수리를 해주며 용돈을 벌었다. 일은 많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의미가 컸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짐이 아닌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그들을 지탱했다. 밤이 되면 부부는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하루를 정리했다. 그날 만난 사람들, 들은 말, 받은 호의를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나눴다. 아직 미래는 불안했지만 최소한 오늘은 존엄을 지키며 살았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다. 몇 달이 흐르자 부부의 생활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작은 마을의 분식집에서 일하며 얻는 수입은 크지 않았지만 최소한 머물 공간과 따뜻한 밥은 보장되었다. 연희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가게 불을 켜고 반죽을 준비했다. 밀가루 냄새와 설탕 향이 퍼지면 이곳이 잠시나마 자신의 주방처럼 느껴졌다. 현수는 오전이면 의자나 간판을 고쳐주고 오후에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간단한 수리를 도와주며 하루를 보냈다. 주민들은 차츰 그들을 신뢰했고 부부는 그 속에서 조금씩 안도감을 얻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 눈이 소복이 쌓이던 날 낯선 얼굴이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왔다. 지훈이었다. 그는 마을까지 찾아와 부모를 향해 서 있었다. 눈빛은 지쳐 있었고 표정은 복잡했다. 연희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이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현수도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다. 지훈은 서툰 목소리로 부모를 불렀다. 그동안의 공백과 배신이 단번에 메워질 수는 없었지만 진심 어린 눈빛만은 분명했다. 그는 아내와 갈등 끝에 결국 별거를 선택했다고 털어놓았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매일같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는 고백이었다. 잠시 후 분식집 문이 다시 열리더니 아이들이 뛰어들어왔다.
손녀는 연희를 향해 달려와 품에 안겼고 손자는 현수에게 매달리며 놓지 않으려 했다. 손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할머니, 다시는 사라지지 말아달라고. 손자는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나무새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아이의 작은 보물이자 두 노인을 잊지 않게 해준 연결고리였다. 그 순간 부부의 굳게 닫혔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졌다. 배신과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손주들의 맑은 눈동자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설 힘을 가지고 있었다. 현수는 조용히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가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연희는 손녀를 안은 채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않았다. 지훈은 부모에게 용서를 구했다. 자신이 침묵으로 동조했던 지난날을 후회한다고 했다. 아내의 말에 끌려가면서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 나약함을 인정했다. 그는 부모의 존엄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연희와 현수는 쉽게 답하지 않았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부부는 아들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조금씩 피어났다. 그날 저녁, 분식집은 임시로 문을 닫고 작은 식탁에 가족이 함께 앉았다. 주민들이 전해준 반찬과 연희가 직접 만든 음식,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졌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짜 가족의 온기였다. 현수는 숟가락을 들며 생각했다. 우리가 떠나지 않았다면 이 순간은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연희도 속으로 다짐했다. 과거를 붙잡기보다 지금 이 시간을 지켜야 한다고. 며칠 동안 지훈과 아이들은 마을에 머물렀다. 아이들은 시장을 구경하고 눈 덮인 언덕에서 뛰어놀며 웃음을 터뜨렸다. 연희와 현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감사했다. 여전히 경제적 불안과 건강 문제는 남아있었지만 최소한 아이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값졌다. 지호는 부모와 대화를 이어갔다. 함께 살 수는 없더라도 자주 찾아오고 필요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부모를 다시는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부부는 아들을 믿기로 했다. 다시 배신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남았지만 인간은 결국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올 무렵 부부의 삶은 새로운 리듬을 찾았다. 연희는 여전히 분식집에서 일을 했고 현수는 주민들의 작은 부탁을 받아주며 일거리를 이어갔다. 아이들은 방학마다 마을에 와서 함께 지냈다. 지훈도 자주 찾아와 부모와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 모든 시간들이 부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밤이 되면 연희는 손녀와 함께 바느질을 하고 현수는 손자와 나무 장난감을 만들었다. 아이들은 그 시간을 기다렸고 부부는 그 속에서 잃었던 존엄과 행복을 되찾았다. 한번 무너졌던 가족은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러나 다른 형태의 가족이 새로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상처 위에 쌓인 신뢰, 배신 끝에 얻은 용서, 그리고 서로를 향한 노력. 그것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짜였다. 현수는 어느 날 아이들에게 말했다.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건 끝까지 서로를 잊지 않는 마음이라고. 연희는 덧붙였다. 집이란 벽돌이나 지붕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라고. 아이들은 그 말을 또렷하게 기억하려 애썼다. 노부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다. 그들은 존엄을 지키기 위해 떠났고 떠남 속에서 새로운 삶과 공동체 그리고 다시 이어진 가족을 얻었다. 삶의 의미는 잃은 것을 세는 데 있지 않았다. 남은 것으로 무엇을 만들어가는가에 있었다. 눈 내린 마을 밤하늘을 바라보며 부부는 손을 잡았다. 긴 여정 끝에 다시 얻은 자유와 존중,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이 곁에 있었다. 세상은 언제든 차갑게 등을 돌릴 수 있지만 인간은 다시 서로를 마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인생의 마지막 길 위에서 그들이 배운 것은 단순했다. 존엄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고,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노력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이라는 진리였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사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며 부딪히는 인간적인 고민과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존엄을 지키는 것,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에서 전하고 싶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삶은 언제나 뜻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끝내 지켜야 할 가치는 마음속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야기를 통해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소중한 사랑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마음이 모이면 삶은 훨씬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려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느낀 점이나 생각을 아래에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마음에 들어 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게는 가장 큰 격려이며 앞으로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